전설야담, 예지력 있는 기이한 하인, 영감, 오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다 쓰러져 가는 부옥한 작은 집에 아내와 딸 하나와 함께 살아가는 몹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무하고 풀 베는 일을 맡은 하인 한 명만 있을 뿐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하인은 성격이 거칠고 드세서 상전에게 거의 구속받지 않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았습니다. 어찌 일은 안 하고 누워만 있느냐? 어쩌다 상전이 꾸짖어도 태연히 웃으며 못 들은 체하기 일쑤였으므로 그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하인은 겨죽으로 기니를 때우면서도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인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바보가 분명해. 바보. 어느 날 주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비가 없는 까닭에 사흘이 되도록 염습하지 못했습니다. 염습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 옷을 입히고 염포로 싸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보다 못한 하인이 방으로 들어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장례 지낼 궁리를 하셔야지 어찌 공만 하고 있사옵니까? 그에 대해 마님이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습니다. 두 손에 가진 게 없어 뗄나무용 자풀로 시신을 싸려 한들 그조차 고할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하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님은 일단 곡을 그치시고 제가 변통하기를 기다리십시오. 마님은 평소와 다른 하인의 태도에 어리둥절해하며 그저 눈만 껌뻑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재산이 매우 많은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 쓰려고 옷과 이불을 여러 벌씩 갖추었고 혼수 비용과 혼례식 잔치 비용으로 준비한 돈만 수천 냥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인은 날카로운 칼을 품고 한밤중에 그 집으로 가서 사랑채에서 자고 있는 노인의 가슴팍 위에 올라타 앉았습니다. 노인이 놀라 눈을 뜨자 하인은 손에 번쩍이는 칼을 든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도둑이 아니고 지금 긴급한 사정을 알리러 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하인은 목매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 아무집에 사는 종입니다. 상전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됐건만 아직 염습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어르신 댁의 혼수가 매우 풍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혼수 비용 수천 냥에서 100냥쯤 떼어봐야 깃털 하나밖에 안 될 테니 그 돈을 제게 주시어 상전과 노비 사이에 정을 다하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마땅히 어르신을 놓아드리겠지만 만약 아니 된다의 아자라도 나오면 부득이 어르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하인이 칼을 들어 노인의 목을 겨누며 매섭게 노려보자 노인이 다급하게 분부대로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하인은 여전히 노인 가슴팍 위에 앉은 상태에서 칼을 거두며 이어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워 면전에서 승낙하고도 돌아서면 뒤집는 일이 있습니다. 일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하니 어르신께서 식구들에게 지시하여 명확히 제게 돈 100냥을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 즉시 노인은 크게 소리쳐서 식구들을 불렀고 깜짝 놀라 식구들이 앞다투어 달려오자 하인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감히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는 자가 있으면 어르신을 찌를 테요. 노인의 지시에 따라 옷감과 돈이 마련되자 하인은 돈 100냥과 약간의 옷감만 추린 뒤 말했습니다. 이를 매듭지어야 하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옮겨주셔야겠소. 사람들이 망설이자 여전히 하인의 가랑이 밑에 있는 노인이 두려운 마음에 당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외쳤습니다. 식구들이 하인의 집 마당까지 짐을 가져다주고 돌아오자
하인은 칼을 땅에 던지고 일어나서 퍼즐 뛰어들러 내려오더니 노인에게 절하고 천천히 걸어 문을 나섰습니다. 그 기백이 워낙 당당해서 노인과 그 식구들은 그저 지켜만 보면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랫동안 몽환히 있었습니다. 하인은 집에 돌아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장례비로 다 쓰면 마님과 아씨가 어찌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반은 남겨서 훗날에 대비하십시오. 마님은 고맙다고 말한 뒤 앞으로 모든 일을 하인이 하는 대로 따를 테니 자신에게 의견을 묻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관을 마련해서 염습하고 장례를 치른 후 몇 달이 지나자 하인이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댁을 지키고 앉아 아침 저녁으로 멀건 죽이나 축내고 있을 따름이니 그보다는 집에 남은 돈으로 행상을 나가서 마님의 생계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는가? 모든 일은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인은 마님에게 인사하고 돈을 얼마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하인은 산에서 나무를 사다가 바다로 가서 소금과 바꾼 뒤 북쪽으로 육진에 이르고 서쪽으로 강변지름에 이르렀습니다. 요컨대 두만강 하류 요충지와 압록강 7포울을 돌아다녔고 바다 건너 탐나에 갔다가 동네 외관으로 들어가고 다시 대관령 동남쪽의 강원도와 경상도를 누빈 뒤 전라도와 충청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지역마다 값싼 물품을 산 다음 다른 고을로 가서 팔고 사기를 반복해 점차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인은 해마다 한 번씩 주인 집으로 돌아와 애써 번 돈으로 집과 전답을 사서 집안 살림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거지나 다름없던 과부 모녀는 상당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어느 날 하인이 마님에게 또 말했습니다. 생계가 해결됐으니 이제 저도 쉬렵니다. 다만 장성한 아씨가 좋은 신랑감을 구해야 할 텐데 시골에서는 괜찮은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 온 식구가 서울로 가서 신랑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마님이 의문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서울에 모두 명문 가문일 텐데 그 높은 가문에서 우리처럼 합리한 집안과 혼인하려 들겠는가?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마님의 친척 중에 촌수가 가깝든 멀든 조정에서 벼슬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님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예전에 육촌 형제 사이인 당고모 아들의 과거 급제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자신이 탐문해 보겠다며 나가서 며칠 뒤에 돌아와 마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승지를 하고 계시니 연줄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마님은 전적으로 하인에게 일을 맡겼고 계획에 따라 서울 창덕궁 앞 큰 길가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하인은 승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길에서 만난 승지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승지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자세히 물어 사정을 알게 된 뒤 드디어 그 집으로 가서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좋은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 대접한 뒤 친척이라고는 오직 영감뿐이니 부디 자주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감은 본디 정삼품과 종이품 관원 높임말인데 나중에 민간에서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됐습니다. 승지는 정성스러운 대접과 친절한 태도에 감동하여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이후 승지는 때때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마님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벽제와 함께 고관이 출입함을 보고 높은 문벌의 부잣집으로 여겼습니다. 벽제는 고위 관리가 행차할 때 하인들이 물렀거라 외치는 소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승지는 일이 바쁠 때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인은 또 마님에게 좋은 그릇을 쓰고 여종들에게는 곱고 화려한 옷을 입혀 이웃에 과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집 자제가 참으로 비범한데 영감님에게 중매를 부탁하면 반드시 성사될 겁니다. 마님은 즉각 승지에게 중매를 청했습니다. 신랑 집에서는 승지의 친척인데다 부잣집이라는 말을 듣고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대릴 사위로 맞은 신랑은 훗날 계정사공신이 된 아무개였습니다. 몇 년 뒤 인조반정 참가자들이 약속한 때를 기다려 거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즈음 하인이 마님에게 먼 곳에 일이 있어 1년 후쯤 돌아오겠노라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인은 계년 3월에야 돌아왔으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조반정을 앞두고 신랑이 급히 차비하고 나섰는데 하인이 문 옆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이 내 알 바 아니라고 무시하자 하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지극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족이 모두 몰살당할 텐데 뒷문을 준비해 달아날 길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리에 추진한 거사를 하인이 어찌 알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뒷일까지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잠시 당황하자 그 심정을 눈치챈 하인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장사할 때 봐둔 무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밤 쌀을 가득 실은 큰 배를 경강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일이 성공한다면 매우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긴다면 소인이 주인 마님과 아씨를 모시고 곧장 배를 댄 곳으로 달려갈 테니 서방님도 몸을 빼 나오십시오. 경강은 뚝섬에서 양화나루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이루는 말이고 거사에 실패할 경우 그곳으로 오라는 당부였습니다. 신랑은 알았노라 약속하고 결전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반정 세력이 도성으로 들어가 한 번 싸움으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신랑은 공신으로 책봉되어 밝은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마님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소인이 상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상전으로부터 제 몸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마님은 자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급히 떠나려 하냐면서 만류했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할 일이 더는 없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여 마침내 하인은 그 집을 나섰는데 어디로 갔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대단한 지혜와 추진력을 겸비한 기인이었지만 신분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는 빛을 보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기록한 영조 때 문인 인매는 계의 공신이 된 신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떤 이는 연양부원군 이시백이라 하고 어떤 이는 원평부원군 원두표라고 말했다.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기에 정확히 지칭하지 못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